어머니, 폐암이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걱정이나 눈물은커녕 표정조차 차갑게 굳어 있었죠. 그럼 앞으로 치료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는 솔직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폐암이라는 진단보다 가족에게서 버려졌다는 그 순간이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발 딛고 살던 집,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잠시만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2살 김정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집에 담긴 수많은 추억과 남은 여운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보다 정확한 몸의 리듬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먹지 않은 새벽 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침대 옆 코코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반겼습니다. 3살 된 말티즈만이 제 진짜 아침 친구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요즘 부쩍 무거워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기침이 신경 쓰였습니다.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짜다고 불평했지만 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집안의 맛이었으니까요. 서연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났습니다. 교복 셔츠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미처 끝내지 못한 손녀의 과학 숙제까지 30분 만에 완성했습니다. 화산 모형이었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며느리 민서가 화장을 하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애숙제까지 해주실 필요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 며느리와의 모든 대화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들 동훈이 서둘러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안부 인사도 고마움의 표현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렇게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봄 풍경이 그날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제가 볼 수 있는 마지막 봄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코코를 안고 거울을 봤습니다. 72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저는 도대체 누구지? 아들 동훈의 어머니, 며느리 민서의 시어머니, 손녀 서연의 할머니. 항상 누군가의 무언가였습니다. 그럼 제 자신은? 오후에는 공방에 가야 했습니다. 주문받은 소품들을 완성해야 했고, 서연이 학원 픽업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공방에서 물레를 돌리던 중 또 기침이 났습니다. 2주째 계속되는 마른 기침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했습니다. 옆자리에 김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침이 오래 가는데 병원을 안 가보세요? 감기겠죠 뭐. 환절기라서요. 하지만 저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이런 기침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정말 심각한 건 아닐까?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저녁 6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서연이 현관에서 달려와 안겼습니다.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기침하시던데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서연이한테 옮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환절기라서 그래. 하지만 민서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부담스럽다는 듯한. 저는 그 시선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나? 라는 계산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기침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코코를 안고 베란다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코코야,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큰 병이라면? 만약 오래 살 수 없다면? 그동안 저는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 오직 아들 부부와 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제 꿈도 취미도 심지어 아픈 것조차 숨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감사는커녕 짐스럽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들이 슬퍼할까?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바쁘다며 장례식도 간소하게 치르려 할 것 같았습니다. 기침이 한 달째 계속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동훈에게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감기 아니에요? 약국에서 감기약 사드세요. 결국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서운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CT 결과를 보니 폐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진료실 벽에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 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 2기였습니다. 진료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죽음이 실체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래. 식탁 위 숟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동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혼자 병원에 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서 진짜 걱정보다는 당황감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당황 말입니다. 민서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어요? 입원도 해야 하는 거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걱정보다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훈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혼자 병원에 가셨어요?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불편함이었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으면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라는 뜻이었습니다.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밤새워 간병했던 적도,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가 아플 때
아들의 첫 반응은 왜 혼자 갔느냐는 원망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코코가 뒤따라왔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뭐였을까요? 이틀 후, 저는 치료 계획을 듣기 위해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동우는 바쁘다고 했고, 민서는 서연이를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핑계였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 1회씩 12주간 받으셔야 해요. 혼자 와도 괜찮을까요? 보호자가 계시면 좋겠지만 어르신 상태로는 혼자서도 가능하세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가족들의 무관심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그날 밤 서연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빨간 눈을 보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서연아. 엄마가 할머니 요양원 보낸다고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니요. 서연을 끌어안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 중에서 진짜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12살 손녀뿐이라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친구 지은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자야, 얼굴이 왜 그래? 지은아, 내가 암이래. 지은이 찻잔을 덜컥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언제부터? 한 달 전에 알았어. 그런데 가족들 반응이 참 서운해.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동훈의 무심함, 민서의 차가운 계산, 혼자 병원에 다녀야 하는 외로움까지. 정자야, 평생 누구 위해 살았어? 그게 뭔 소리야?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다고. 그런데 정작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지은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 죽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어머니, 싫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며칠 후 민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동훈이 출장 간 사이를 노린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에 공기도 좋은 요양원이 있대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있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아직 거동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는 모르잖아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준비라는 게 요양원에 저를 떠맡기자는 소리냐? 민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말을 계속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돌봄, 치료비, 우리 생활. 결국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며느리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아파트 명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걱정되나? 아니요. 나중에 복잡해질까 봐서요. 상속 절차 같은 건 말이에요. 저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는 부담이지만 재산은 챙기고 싶어 했습니다. 민서야,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럼요. 당연하죠.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상속 얘기를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민서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사과보다는 변명이 먼저 나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저녁에 동훈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엄마, 민서도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또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훈아, 엄마가 정말 그렇게 짐이냐?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죠. 현실적으로 아들도 결국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현실적이라는 명목으로 외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코코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집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이가 태어나고 가족이 모여 살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에게는 간섭하는 시어머니, 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가장 아픈 건 제가 병에 걸렸을 때 보인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사랑보다는 계산이 앞섰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줬나? 너무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나?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72년 인생에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진정한 가족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진짜 가족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이만이 유일한 위로였지만 12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마음속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제는 정말로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가족의 편의만 생각할 때가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을 때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결심과 함께요. 일주일 후 민서가 요양원 팸플릿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여러 곳에 안내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것을. 어머니, 상담 받아보러 가요. 부담 갖지 말라고. 네. 구경만 하는 셈 치고요. 하지만 민서의 어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동훈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가 이미 상의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알아본 곳들이에요. 시설 좋은 데만 골랐어요. 저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걸까요? 사흘 후 저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따라갔습니다. 서울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작은 창문이 있는 오래된 요양원이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어떠세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물었지만 제가 대답하기 전에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폐암 2기예요. 치료받으면서 전문 돌봄이 필요해서요.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일을 남이 대신 말하고 있었습니다. 월 입소비는 60만 원입니다. 민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생각보다 비쌌던 모양입니다. 좀 부담이 되네요. 혹시 더 저렴한 곳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거처를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있자 민서와 동훈이 대화했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요. 60만 원이면 부담이 커. 다른 곳도 알아보자. 저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저를 내쫓으려고 계획을 세운 며느리보다 야속하고 미웠습니다. 여보, 어머니 적금이 8천만 원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 귀가 번쩍했습니다. 언제 제 적금 이야기를 했던가요?
며느리는 이미 제 재산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돈으로 입소비를 내시면 되죠. 몇 년은 충분할 거예요. 민서의 계산이 끝났습니다. 제 돈으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입소하시면 이 집은 우리가 쓸 수 있고요.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서연이도 독립된 방을 가질 수 있겠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제가 없는 생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기다렸다는 듯이 차 안에서 민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안전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내 집이 있는데 왜 남의 집에 가서 살아야 하니? 남의 집이 아니라 전문 시설이에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정말 제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냐? 민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짐 정리하래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입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훈이 출근하기 전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민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엄마를 위해서예요. 전문적인 치료받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나중에는 다를 거예요. 동훈의 태도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들도 결국 집과 재산이 탐났던 것입니다. 동훈아, 이 집 명의가 누구 건지 알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뭔 얘기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차지하려는 거 아니야? 동훈이 당황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버린 것입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서연이 교육 환경도 생각해야 하고. 결국 핑계였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와 한패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모든 상황을 듣고 난 지은이 화를 냈습니다. 정자야, 그게 말이 되니?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그래도 내 아들이고 아들이 뭐가 대수야? 너한테는 금고지 효자가 아니잖아. 지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요양원비 내고 내 집은 그들이 차지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지만 갈 곳이 없어. 갈 곳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 돈 있고 내 집도 있으면서 왜 남한테 끌려다녀? 지은의 말에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혼자 사는 게 그들한테 이용당하는 것보다 나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해. 그날 저녁 민서와 동훈이 함께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안에 결정하세요. 왜 이번 주 안에? 요양원 대기가 있어요. 늦으면 들어가기 어려워져요.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빨리 보내고 싶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치료비도 부담이 커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동훈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서연이 교육비며 생활비며 어렵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부담이니까 치워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적금으로 치료비 내겠다고 했잖니. 어머니, 그 돈은 아껴두세요. 요양원에서 쓰셔야 해요. 민서의 진짜 속내였습니다. 제 돈을 최대한 보전해서 나중에 상속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코코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돈으로
자신을 없애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분노였습니다. 내가 바보였나? 이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나? 지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해. 맞았습니다. 자신의 집도 돈도 있는데 왜 남의 결정에 휘둘려야 할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였습니다. 가족의 탐욕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향한 용기와 함께 말입니다. 저는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한 후 조용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이 8천만 원 있었습니다. 치료비와 생활비로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시 세우려면 남은 유일한 자산으로 남아있는 이 집마저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집 매물 내놓으려 하는데요. 조용히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금매로 놓으면 금방 나가기는 할 텐데 여기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더 오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파시겠어요? 네, 금매로 시세보다 5천만 원 낮춰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며칠 뒤 집을 보러 온 매매자가 마음에 든다며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아버리시면 가족들은 중개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지요. 전세금이든 집이든 늘 아들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했던 지난 세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주인인 선택이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품에 안고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직도 남편이 생전에 걸어둔 풍경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동훈이 첫 돌을 맞이했던 날의 웃음소리가, 서연이 처음 걸음을 뗐던 날의 환호가 아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벽지를 쓸어내렸습니다. 손톱 끝에 닿는 오래된 질감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저리게 했습니다. 이 벽 참 많이도 닦았지. 아이들 키우느라 흠집 난 자리마다 내가 메우고 또 메우고.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오랜 세월 된 가스레인지와 식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식탁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밥을 차렸구나. 된장찌개 냄새가 배어있는 이곳이 이제는 내 손을 떠나는구나.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매매 계약서를 쳐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손을 떠났어. 너희가 더는 내 집으로 나를 가두지 못할 거야. 며칠 뒤 아들이 퇴근 후 무심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관리비는 자동이체 됐죠? 저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그 집, 이제 우리 집 아니야. 팔았다. 뭐라고요? 동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민서도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파셨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늘 너희한테 맞춰줬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 선택을 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었고 내 손으로 정리했다. 너희가 바라던 대로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시골로 간다. 내 집으로. 민서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너희는 너희가 마련한 집에서 살아라.
더 이상 내 집에 얹혀 사는 건 없을 거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말을 잃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분노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한 결심과 해방의 빛만이 비쳤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동훈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늦었다. 이제부터는 미안하단 말보다 내 삶을 잘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살 테니까. 민서는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캐리어에는 앨범, 남편의 유품, 그리고 코코의 목줄만 담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짐을 챙겨 전원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에 스치는 들판을 바라보며 속으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속 시원하다. 이제야 내가 나를 위해 사는구나.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코코가 고개를 들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제 진짜 잘했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복수다. 하지만 미움이 아니라 자유로 하는 복수지.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억눌린 시어머니가 아닌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한 한 인간의 눈빛이었습니다. 8월이 되자 저의 시골 생활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치료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종양 크기가 많이 줄었어요. 이대로 계속하시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든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따라와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시골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 박순자 씨와는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정자 씨, 오늘 김치 담갔는데 좀 가져가세요. 고마워요. 저는 도자기 접시 하나 드릴게요. 서로 나누며 사는 정겨움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참 용기가 있으세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용기가 있나요? 당연하죠.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혼자 독립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순자 씨의 말에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을이 되자 마당의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자는 매일 아침 코코와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바쁜 일상에 쫓겨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작업실에서 만든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도 행복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여유를 맛보고 있었습니다.